작은 거인. 폴 에른스트 지음. 낭독 구자형. 이상한 발자국. 그 괴상한 사건이 생긴 것은 상당히 오래전, 그러니까 지난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었다. 사건 서류는 어디론지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고 신문이나 라디오에도 발표된 적이 없었으므로 지금은 아무도 그런 일이 있었던 줄을 모르고 있다. 그렇지만 나한테는 한평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다. 사건의 발단은 구리였다. 그 무렵 세계는 온통 구리를 찾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구리는 전선이나 탄환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온 세계의 구리 광산에서는 온갖 힘을 다해서 구리를 캐내고 있었다. 나하고 친구인 광산기사 벨몬트가 일하고 있던 곳도 그러한 광산 중의 하나였다. 다만 우리들의 구리 광산은 다른 곳과는 좀 달랐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갱도가 있는 광산이었던 것이다. 일반적인 구리 광산 갱도의 깊이는 기껏해야 500~600m가량이었다. 가장 깊은 갱도라 해도 2000m가량밖에 안 된다. 그러나 우리 둘이 일하고 있던 휴베리올 구리 광산의 갱도는 무려 13,000m나 되는 엄청난 깊이였다. 더구나 우리는 보다 더 순수한 구리의 광맥을 찾기 위해 지하 깊이 자꾸자꾸 파내려갔다. 그래서 그 사건이 생긴 날 우리들은 13,200m의 깊이까지 파내려갔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때까지 본 적이 없던 아주 멋진 구리 광맥이 있었다. 만세! 드디어 찾았다! 우리들은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 날뛰었다. 그리고 당장의 수평갱도를 팔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다른 할 일 때문에 한 발 먼저 땅 위로 올라왔고 벨몬트가 남아서 광부들을 지휘해 작업을 계속했다. 그날 저녁 때의 일이었다. 사무실에 있던 나한테 벨몬트가 눈을 유난히 빛내며 다가왔다. 프레이터, 굉장한 것을 봤어. 그는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그래? 대체 뭘 보았다는 거야? 나는 되물었다. 기가 막히는 발견이야. 국립박물관에 전화를 해야겠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유선 전화기 앞에 자리를 잡았다. 잠깐만. 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흥분하는 거야? 메모드뼈나 공룡 화석이라도 발견했어?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발자국이야. 화석으로 된 인간의 발자국이란 말이야. 에? 뭐? 나는 엉겁결에 큰 소리를 질렀다. 그 까닭은 13,000m 깊이의 지층은 몇백만 년 전의 것으로 인류의 직접 조상이랄 만한 존재가 아직 이 세상에 없었던 때의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벨몬트는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분명히 있는데 달리 말할 수가 없잖아. 바위 위에 남아있는 자국은 틀림없이 인류의 가장 오랜 조상의 발자국이야. 벨몬트는 갑자기 소리를 낮췄다. 더구나 말도 안 될 놀랄 사실이 있어. 그 발자국은 신발을 신은 발자국이란 말이야.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야, 이 친구야. 자세히 보고 말하라고. 아마 그건 틀림없이 광부 발자국일 테니까. 정신 나간 소리 작작해. 괜히 그런 걸 국립박물관 전문가한테까지 보이며 수선 떨다간
웃음거리밖에 안 돼. 하지만 벨몬트는 웃지 않았다. 아니, 그렇지가 않대도 그 발자국은 난쟁이나 어린이만큼 작은 걸, 기껏해야 키가 한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의 발자국이란 말이야. 그럼 광부 중 그 누군가가 장난을 쳤겠지 뭐. 그렇지가 않대도 그래. 내 말 좀 들어봐. 거기는 아주 단단한 바위층이어서 여간에선 그런 흔적을 남기기도 불가능하다고. 그리고 누가 그런 힘든 장난을 치겠어? 도대체 그건 어디에 있는데? 수평갱도의 막다른 곳이야. 그 왜 바위층에 갈라진 틈새 있었잖아. 우리가 콘크리트를 들이붓던 곳 말이야. 바로 그 근처야.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콘크리트는 내가 지시해서 광부한테 시킨 거야.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 친구, 그렇게 못 믿겠으면 어디 한번 자네가 직접 가봐. 그게 가장 확실할 테니 나도 같이 갈게. 그리하여 우리들은 함께 갱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콘크리트 속의 그림자. 이윽고 우리는 갱도 속을 천천히 내려가는 상자 모양의 엘리베이터 안에 몸을 담고 있었다. 공기 압력이 바뀌게 되므로 속력을 낼 수는 없었다. 수직갱도로부터 또다시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끝에 간신히 수평갱도의 막다른 곳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땀을 뻘뻘 흘리며 숨을 헐떡였다. 이 지하세계는 기압이 높은 관계로 숨이 찼던 것이다. 아무리 송풍장치를 돌려도 온도는 40도 가까이 되고 있었다. 여기야! 콘크리트 벽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벨몬트가 발밑에 땅을 가리켰다. 나는 거기를 보았다. 가슴이 섬뜩했다. 그 바위 표면에 길이 10cm가량의 작은 발자국이 12개쯤 나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발자국은 마치 부드러운 모래밭을 밟았을 때 나는 것처럼 2, 3cm쯤 패어 있었다. 자세히 보니 분명히 신발 밑바닥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는 등골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오싹함을 느꼈다. 벨몬트가 말한 것은 정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부터 몇백만 년이나 전에 이런 지하에 신발을 신은 인간이 걸어다녔다니, 그런 턱없는 일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콘크리트 벽을 바라본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콘크리트 표면이 무언가 흐린 듯이 뿌옇게 빛나며 마치 반투명 유리처럼 보였던 것이다. 난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콘크리트 벽을 뚫어지게 바라봤더니 그 안쪽에서 빛의 무늬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인간의 몸뚱이와 비슷했다. 하지만 그것은 확인해 볼 겨를조차 없이 후딱 사라지고 말았다. 난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찌는 듯이 덥고 숨 막히는 데다가 이런 이상한 발자국을 봤으니 눈앞에 환영이 보였던 걸 거야. 하지만 벨몬트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자, 이젠 알겠지? 그럼 국립박물관에 전화를 걸러 가자고. 잠깐만! 나는 그때 또 하나의 이상한 사실을 목격했다. 발자국은 앞을 향해 대여섯 개, 뒤를 향해 대여섯 개 있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콘크리트 벽 안에서 나와 주위를 잠깐 살펴보고는 다시 콘크리트 벽 안으로 돌아간 듯이 보였다. 갑자기 벨몬트가 외치더니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발자국에 눈을 가까이 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왜 그래? 아니, 아까 내가 확인했을 때는 발자국이 12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 새 자국이 4개나 더 나 있는 걸. 우리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이 꼿꼿이 선 채 그 발자국을 들여다보았다. 새 발자국이 나 있다는 것은 곧 벨몬트가 사무실에 올라간 동안에 그 어떤 것이 이 근처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숨이 kakak 막히도록 무더운 갱도 안에서 우리는 숨소리를 죽인 채 꼼짝 못하고 멍청이 서 있었다. 사람이냐 유령이냐? 브레이터 씨! 별안간 크게 부르는 소리에 나는 퍼뜩 정신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엔 광부 카슨 노인이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서 있었다. 브레이터 씨, 아무래도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광부들이 일하기 싫다고들 합니다. 왜요? 다름 아니라 광부 하나가 유령을 보았다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 광부들도 기분이 나쁘다면서 작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유령을요? 예, 이 콘크리트 벽 안에 사람이 있더래요. 나하고 벨몬트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카슨 노인은 목을 움츠렸다. 정말 턱없는 소리지 뭡니까? 그 인간이란 것이 그 키가 50-60cm밖에 안 되는 난쟁이래요. 콘크리트 속에서 이쪽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었다나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안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콘크리트를 통해서 보았다는 겁니다. 카슨 노인은 눈살을 찌푸렸다. 나는 그따위 턱없는 소리는 아예 믿지 않지만 광부들은 미신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이처럼 깊은 곳까지 파내려온 것은 처음 아니겠어요. 지옥의 사자가 성을 벌컥 내면 나타나느니 뭐니 하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겨드랑이 밑에는 식은땀이 흠뻑 배었다. 알았어요. 그 광부를 좀 데리고 와봐요. 카슨 노인은 곧 그 광부를 데리고 왔다. 당당한 체격에 다부지게 보이는 늙은 광부로 여간한 일을 가지고는 함부로 떠들어댈 만한 겁쟁이는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주름진 얼굴엔 공포의 빛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다. 나는 일을 그만두겠소, 기사님. 그런 기분 나쁜 것이 있는 곳에선 일할 수 없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없겠어요? 벽 속에 번쩍번쩍하는 난쟁이가 있었어요. 예? 그럴 리가요. 혹시 옛날에 난 이 발자국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거 아닙니까? 벨몬트가 옆에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렇지가 않아요. 내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려. 광부는 이렇게 말한 다음 발밑을 가리키며 이 발자국은 옛날 것이 아니란 말이오. 바로 2시간쯤 전에 그 번쩍이는 난쟁이들이 낸 거요. 알겠어요, 기사님들? 우리 두 사람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문이 막혔다. 그 광부는 어쨌든 그만두겠다면서 돌아가 버렸다. 참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는군. 벨몬트가 내뱉듯이 말했다. 이젠 미신쟁이들만 모여가지고, 아니 콘크리트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생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나는 아까 내 눈으로 본 것을 벨몬트에게 말하려 했지만 비웃음만 살 것 같아 그만두기로 했다. 자, 그럼 어쩐다? 이걸 그대로 두었다가 광부들 사이에 그 터무니없는 헛소문이 퍼져서 모두 이를 팽개칠 거야. 그런 말은 얼토당토하는 착각이란 걸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줘야 돼. 하고 벨몬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튼 나도 그 괴물의 정체를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나는 카슨 노인을 돌아보았다. 그럼 오늘 밤엔 광부들을 철수시켜 주십시오. 오늘 밤은 우리가 이 갱도를 감시할 테니. 예, 그럽시다. 카슨 노인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물러갔다. 나타난 괴상한 인간. 우리는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서 손전등과 물통 따위의 장비를 갖춰 갱도로 다시 돌아왔다. 만일을 위해서 둘 다 권총을 한 자루씩 차고 왔다. 인기척이 없는 갱도 속은 그야말로 기분이 나빴다. 갱도의 천장에서 떨어지는 지하수 소리가 괴물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왔다. 우리 두 사람은 바로 그 발자국이 나 있는 갱도의 막다른 곳 콘크리트 벽 앞에 앉았다. 벌써 한밤중이었지만 전등불이 환히 비쳐서 그 근처는 대낮같이 밝았다. 지루한 시간이었다. 느닷없이 벨몬트가 몸을 움찔하더니 줘봐! 하고 쉰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에 권총에 손을 갖다 대며 그쪽을 보았다. 콘크리트의 한가운데가 희미하게 빛나며 안에서 빛의 무늬 같은 것이 가물가물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마음 탓이라 여기고 손으로 눈을 닦았다. 그래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다. 두께 3미터나 되는 콘크리트의 가장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 덩어리가 너울너울 춤을 추며 점점 커지는 것이었다. 마치 콘크리트 속에 불이 붙어서 그것이 점점 이쪽을 향해서 번져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혹시 내 정신이 돌지는 않았나 의심했다. 하지만 벨몬트도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의 심장은 심한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다. 콘크리트 속에 빛나는 그 괴물은 차차 뚜렷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키는 겨우 60cm가량 될까 말까. 하지만 흔히 서커스 따위에 나오는 머리만 크고 키는 몽땅한 난쟁이는 아니었다. 비록 몸은 작지만 그런대로 쭉 빠진 균형 잡힌 몸매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상한 공상과학 영화라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거야말로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는 괴상한 광경이었다. 그 난쟁이는 마치 물속이나 강한 바람결을 헤치고 오는 것처럼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리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렸다가 야무지게 땅바닥에 내디디며 반쯤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한 가벼운 몸짓으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바닷물 속에서 잠수부가 허우적거리며 걸어가는 모습과도 비슷했다. 그러나 지금 난쟁이가 헤치며 걸어오고 있는 것은 물도 바람도 아니다. 딱딱한 콘크리트인 것이다. 즉, 난쟁이는 콘크리트 속을 마치 물이나 공기 속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난쟁이 뒤에는 마치 물속을 헤엄칠 때 생기는 물거품 같은 것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리고 몸 전체가 희미하게 빛났다. 저 얼굴... 벨몬트가 신음하듯이 말했다. 나도 그것을 느꼈다. 난쟁이는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우리들보다 훨씬 더 다듬어진 멋진 얼굴이었다. 쭉 곧게 뻗은 오똑한 코, 잘생긴 입, 청명하게 보이는 맑고 큼직한 눈매. 분명히 우리 인간과 같은,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발달한 고등 생물인 것 같았다. 지하 사람이다.
우리는 몸을 떨었다. 분명 저것은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자란 지하 세계의 인간임에 틀림없다. 인류의 조상은 지금으로부터 몇백만 년 전에 유인원 무리에서 갈라져 독립됐다고 생물학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그보다 훨씬 전에 인류의 조상의 조상이 지상과 지하로 나누어져 따로따로 진화된 것이리라. 인류의 대부분은 지상 생활의 나무 위나 풀밭에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하 생활자는 땅속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이다. 몇만 년, 몇십만 년이란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지하의 인류, 다시 말해서 지하 사람들은 점점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갔다. 그것은 일반적인 동굴이 아니라 지하 몇십 킬로미터나 되는 지각에 갈라진 틈새였을 것이다. 그런데 땅속 깊은 세계는 압력이 높고 온도도 높다. 그래서 기나긴 세월 동안 지하 사람의 몸은 환경에 적응돼 차차 단단하게 변화돼 갔다. 마침내 지하 사람들의 몸세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의 구조까지도 변화되고 만 것이다. 콘크리트가 단단한 것은 콘크리트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생물이 있다고 하면 그 생물은 콘크리트 속을 마치 물고기가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쳐 다니듯이, 또 인간이 공기 속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듯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그 난쟁이는 어느새 다가와 콘크리트 벽 표면까지 겨우 몇 센티미터만이 남아 있었다. 자세히 봤더니 둘이었다. 지하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노려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하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난쟁이는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 옷은 전투기 비행사가 입는 비행복과 비슷했다. 저것들이 살고 있는 곳은 여기보다 훨씬 더 깊은 땅속일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치 우리들의 높은 하늘과 마찬가지로 기압이 낮은 곳이 되겠지. 그러니 저것은 일종의 비행복이란 말이지. 나는 벨몬트에게 귀뜸해 주었다. 만일에 그 추측이 맞는다면 저것들은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벨몬트가 의문을 나타냈다. 아마 우리들이 이 갱도를 파고 있는 소리를 듣고 조사하러 온 거겠지. 그때 벨몬트가 갑자기 신경을 곤두세우고 몸을 움츠렸다. 이봐! 저 뒤에 또 있어! 그것은 나한테도 보였다. 콘크리트의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덩어리가 두 개 표면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먼저 나타났던 두 난쟁이 옆에 나란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것 봐, 놈들은 우릴 적으로 여기고 있어. 저 눈초리는 마치 맹수라도 노려보는 것 같아. 벨몬트가 목구멍에서 간신히 새어나오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지하 사람의 눈엔 적이와 살기가 등등했고 기분 나쁜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만일에 물고기에게 인간과 똑같은 지혜가 있어서 인간을 미워한다면 틀림없이 저런 눈초리로 노려보겠지. 차갑고도 험상궂으며 무서운 눈초리. 나는 간담이 서늘해졌다. 놈들은 우리를 적이라 여기고 있어. 여기는 저놈들의 세상이고 우리는 저들의 나라를 쳐들어간 침입자라는 거겠지.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지하에서의 싸움. 온다! 벨몬트는 악문 이빨 사이로 신음하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한 난쟁이가 벼랑간 불쑥 두 손을 내밀었다. 콘크리트 속에서 밖으로 두 팔이 불쑥 나왔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다. 콘크리트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다. 부서진 조각마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얼른 허리에 찬 권총에 손을 대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난쟁이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드디어 그의 몸뚱이가 콘크리트 밖으로 완전히 나왔다.
다른 세 사람도 얼른 따라 나오더니 콘크리트 벽 앞에서 한 줄로 늘어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 뒤엔 구멍 같은 것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다. 역시 내 짐작이 들어맞는구나. 저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 밀도가 높은 탓에 보통의 물질 속을 꿰뚫고 다닐 수가 있구나.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눈앞에 두고 보는 것과 이론과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우리들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 두고 그저 멍하니 난쟁이들의 거동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다. 난쟁이들은 일렬 횡대로 늘어선 채 천천히 우리를 보고 다가와 거리를 좁혔다. 벨몬트가 권총을 빼들었다. 하지만 함부로 쏘지 않고 내 얼굴을 힐끗 보았다. 상대편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쏠 기분이 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지하 사람은 냈다 우리의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았으므로 쏜다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내 난장이는 2미터 앞까지 다가오더니 걸음을 딱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듯이 치켜들고 우리들을 쳐다봤다. 그중 하나가 은빛으로 번쩍이는 옷 속에 손을 찔러 넣더니 가는 철사 같은 것을 꺼냈다. 그것이 무기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 자식들이! 벼랑간 벨몬트가 큰 소리를 치더니 그 난쟁이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타당! 귀청을 찢는 듯한 총소리가 갱내에 메아리쳤다. 총알은 영락없이 난쟁이의 가슴에 명중했다. 나는 난쟁이의 가슴이 뻥 뚫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난쟁이는 마치 모기한테 물린 것만큼도 느끼지 않는 듯이 그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지 않은가? 그뿐이 아니었다. 놀란 티도 나타내지 않은 채 적개심으로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우리를 쏘아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처럼 무서운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나도 권총을 빼들자 다른 난쟁이를 겨누어 갈겨댔다. 탕탕! 타당! 벼락 같은 총소리가 서너 번 갱도 안에 울렸다. 그러나 자욱한 연기와 화약 냄새 속에서 내 난쟁이들은 총알에 맞았어도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었다. 제기랄 것! 총알이 놈들의 몸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군! 벨몬트가 비명 섞인 소리로 외쳤다. 과연 뒤쪽의 콘크리트에 총알 맞은 자리가 대여섯 군데나 있었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였다. 지하 사람들이 총알을 맞았다기보다 그들이 총알 속을 뚫고 지나갔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그만큼 지하 사람들의 몸은 단단한 것이었다. 못같이 생긴 무기를 가진 난쟁이가 또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뒤에 세 사람도 따랐다. 우리는 성큼 뒤로 물러섰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난쟁이들이 발을 내디디면 그 단단한 바위가 마치 진흙 위를 걷듯이 움푹움푹 패이는 것이었다. 그랬구나. 저 수수께끼의 발자국은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지하 사람의 체중이 너무 무거운 관계로 바위가 움푹 패인 것이다. 나는 그때 비로소 우리들의 상대가 그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를 새삼 느꼈다. 굉장히 단단한 물질로 되어 있는 난쟁이들은 총알이나 다른 무기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어린이만큼 작은 난쟁이 몸에 트랙터만큼이나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때 선두에 있던 난쟁이가 가지고 있던 목같이 생긴 무기 끄트머리에서 희미한 불꽃이 확 튀었다. 까! 벨몬트가 비명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툭하고 둔한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내가 얼른 그를 부축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의 오른쪽 가슴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마 맞는 순간에 숨이 끊어졌을 것이다. 난쟁이가 쥐고 있던 그 작은 무기는 무서운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자 나는 눈이 뒤집힐 듯한 분함을 느꼈다. 나는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권총으로 그 무기를 가진 난쟁이한테 바싹 들이대고 힘껏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총성이 잇따라 울려 퍼지고 총알은 모든 난쟁이의 몸을 빠져나가 뒷벽에 맞았다. 난쟁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어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리고 내 권총에 총알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 못 같은 무기를 번쩍 들었다. 빨간 불꽃이 확 튀었다. 나 자신의 비명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전혀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때 내 오른쪽 손은 권총을 꼭 쥔 채 손목에서
잘려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인간의 시체를 표본으로? 그렇지만 그때 나는 적개심과 분노의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나는 중상에도 굴하지 않고 난쟁이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리고 선두의 난쟁이를 힘껏 걷어찼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처럼 헛되고 어리석은 공격법은 없었다. 총알에 듣지 않는 상대에게 육탄전으로 달려들다니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팔은 상대편의 가슴팍에 닿았다. 그 순간 뼛속까지 저려오는 심한 아픔을 느끼고 뒤로 벌렁 넘어졌다. 곧 난쟁이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구나. 나는 정신이 멀어지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흐려지는 눈을 가까스로 부릅뜨고 상대편을 노려봤다. 난쟁이들은 입가에 뜬모를 웃음을 띠더니 등을 획 돌렸다. 그리고 벨몬트의 시체를 들어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3배나 되는 벨몬트의 몸을 한 손으로 30cm가량이나 달랑 들어올렸다. 난쟁이들은 벨몬트의 시체를 들고 콘크리트 벽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다. 벨몬트의 시체를 지하 세계로 가지고 갈 모양이구나. 하지만 그대로 두지는 않을 테다. 나는 안간 힘을 다해 일어나자 간신히 엉금엉금 기어서 벨몬트의 시체를 끌어당기려 했다. 지하 사람 하나가 그것을 눈치채고 그의 작은 손으로 내 허벅지를 꾹 찔렀다. 나는 또다시 비명을 질렀다. 지하 사람의 손이 나의 허벅지 속에 푹 파고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그놈은 손에 아무 반응이 없자 몸의 균형을 잃고 앞으로 기우뚱거렸다. 그 힘으로 지하 사람의 팔은 어깨까지 내 다리에 푹 박히고 말았다. 기절할 만큼 아팠다. 지하 사람은 곧 팔을 뺐다. 그런데도 내 바지엔 구멍이 나 있지도 않았으며 피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콘크리트의 경우와 똑같았다. 그 난쟁이는 동료들한테 갔다. 그리고 서둘자는 듯한 신용을 했다. 그때 알았지만 지하 사람들의 숨결은 매우 가빠 보였다. 낮은 기압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호흡이 답답해진 모양이었다. 3명의 지하 사람들이 벨몬트의 시체를 옆으로 들고 나란히 콘크리트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하나는 뒤따랐다. 4사람의 몸은 천천히 콘크리트 벽 속으로 녹아들어가듯 사라져갔다. 그런데 또 기묘한 일이 생겼다. 그놈들의 몸뚱이는 모두 콘크리트 벽 속에 들어가 버렸지만 벨몬트의 몸만은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버린 것처럼 밖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지하 사람은 콘크리트 속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콘크리트보다 훨씬 밀도가 낮은 인간의 몸은 스며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하 사람들에겐 아무래도 이해되지 않는 모양이었다. 얼굴을 서로 쳐다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벨몬트의 시체를 콘크리트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벨몬트의 시체는 콘크리트의 벽에 달라붙을 따름이었다. 내 난장이는 점점 힘겨웠던 모양이었다.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뻐끔 벌리며 괴로운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근데 저놈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도 벨몬트의 시체를 탐내는 거지? 나는 골똘히 생각했다.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렇구나. 저 지하 사람들은 지하 세계의 생물학자일 것이다. 지하 세계의 과학자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서 신기한 동물이나 곤충을 표본으로 채취해 가져가듯이 벨몬트의 시체를 이 땅 위의 표본으로서 가지고 돌아가 연구하려는 것이다. 불이 죽은 내게 또다시 불길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벨몬트의 시체로 기어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졌다. 기묘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콘크리트 속에서는 내 난장이가 벨몬트를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밖에서는 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벨몬트의 시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그러는 사이에 난쟁이들은 더 참고 견딜 수가 없게 된 모양이었다. 한 난쟁이가 물에 내던져진 물고기처럼 크게 입을 벌리더니 벨몬트에게서 손을 떼고 비틀비틀하면서 콘크리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또 한 난쟁이가 어떤 뜬물을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그와 함께 먼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갱도 속에서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언젠가는 나타날 거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주위에는 광부 조장인 카슨 노인을 비롯해서 여러 광부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모여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콘크리트 벽에서 2미터가량 떨어진 바위 위에 뉘어져 있었다. 콘크리트 벽에는 직경 2미터가량의 큰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 아래에는 걸레처럼 무참히 찢긴 벨몬트의 시체가 가로놓여 있었다. 지하 사람들도 마침내 벨몬트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을 단념하고 만 것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일어나 벨몬트의 시체가 있는 곳까지 기어가려 했다. 프레이터 씨, 벨몬트 씨는 벌써 죽어버렸어요. 프레이터 씨도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른. 상처에 출혈이 심해요. 카슨 노인이 나를 붙들었다. 내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요. 놈들이 내 친구를 죽였어요. 마치 벌레를 찔리겨 죽이듯이 비참하게 말해요. 원수를 갚아야 돼. 나는 광부들을 밀어젖히고는 마구 울부짖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을 당해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상태였다. 광부들은 나를 억지로 붙들어 수직갱도까지 날아다가 엘리베이터에 싣고 땅 위로 데리고 갔다. 나는 곧 병원으로 운반됐다. 그리하여 겨우 목숨을 건졌다. 오른쪽 손이 달아났고 왼쪽 다리와 오른쪽 허벅다리에 상처가 컸으나 치료가 잘 됐기 때문에 한 달도 채 못 돼 완전히 나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가량 지나 상처가 좀 아물기 시작하고 겨우 걸음을 옮겨놓을 만큼 되자 나는 살그머니 병원을 빠져나와 또다시 그 갱도에 몰래 들어갔다. 그래서 광부들이 한때 자리를 비우는 식사 시간을 틈타 사건 현장의 그 갱도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폭약을 장치해 갱도를 폭파해버렸던 것이다. 갱도는 중간에서 완전히 막혀버리고 그 구리광산은 쓸모없게 되고 말았다. 당연히 나는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그런데 그 결과는 뜻밖에도 무죄로 끝났다. 너무 이 일에 열중했던 나머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여긴 때문이었다. 난 재판 때 모든 사람들에게 지하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다. 내가 갱도를 폭파한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이 지하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내가 지하 세계의 난쟁이와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더 미친 사람으로 봤다. 내가 아무리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벨몬트도 그놈들이 죽였어요. 라고 주장해도 사람들은 지하에 사는 인류라니 그 터무니없는 말이 그런 게 어딨어. 콘크리트를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생물이라니. 그런 걸 진짜라고 주장하는 걸 보니 머리가 완전히 돌아버린 증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벨몬트의 죽음은 결국 원인모를 폭발사고 탓이라고 했다. 재판정의 무죄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나는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뒤부터는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신께 맹세코 말하거니와 이제까지의 내 말엔 털끝만큼의 허풍도 없다. 그 작은 거인들은 지금도 저 지하 세계에서 활개치고 살고 있을 것이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최근에 내 걱정거리는 그 괴물들이 앞으로 한층 더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다시 땅 위의 세계를 탐험하고 땅 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어쩌면 지금 당장이라도 땅 위에 그 괴기한 모습을 불쑥 내밀지도 모를 일이다. 내가 체험했던 그 사건 후 벌써 몇십 년이 훨씬 지나갔다. 지금쯤은 벌써 그들의 연구나 조사가 완전히 끝났을 것이다. 그래서 땅 위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 본격적인 출발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에 그들이 이 땅 위에 나타난다면 지금의 인류 무기로는 절대로 그들에게 이길 수 없다. 아무리 큰 미사일이나 대포도 그 작은 지하 사람에겐 아무 쓸모가 없다. 그렇지만 지하 사람들에게는 광선총과 같은 무서운 무기가 있지 않은가? 그 무기로 공격받는 날엔 어떤 전투기나 어떤 탱크도 영락없이 파괴당하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속절없이 그 작은 거인들에게 정복당하고 마는 것이다. 그들이 땅 위의 모습을 나타내는 때는 언제일까? 한 해 뒤일까? 한 달 뒤일까? 아니, 어쩌면 내일일지도, 오늘일지도 모른다. 작은 거인. 폴 에른스트 지음. 낭독 구자형.